샬롬 삼국지 6권 12번째. 사람이라 사기를 무겁게 여겼다. 이를 앙 다물고 스스로 칼을 휘두르며 말을 박찼다. 이놈 네가 감히. 마주쳐오는 김선을 보고 장비가 한 번 더 호통을 쳤다. 온유월에 우레소리라도 그보다 더 클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소리에 모처럼 마음을 다잡고 달려 나오던 김선은 안색이 헬쑥해지며 싸워볼 마음이 싹 가셔버렸다. 한번 창칼을 맞대 보지도 않고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걸 본 장비가 군사를 몰아 뒤쫓으며 달아나는 김선의 군사들을 죽였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었다. 김선은 이 십리길을 정신없이 달려 무릉성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무슨 변괴인가. 열나는 성문은 열리지 않고 성벽 위에서 화살만 비오듯 쏟아졌다. 김선이 놀라 바라보니 성벽 위에 서서 군사들을 부리는 것은 다름 아닌 공지였다. 너는 천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배망하는 쪽을 택했다. 나와 성한 백성들은 모두 유황숙께 항복하였으니 그리할라. 공지가 그같이 꾸짖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날아온 화살 한 대가 김선의 얼굴에 박히며 김선은 그대로 말 아래로 떨어졌다. 군사들이 그런 김선의 목을 잘라 장비에게 바치고 이어 공지가 백성들을 이끌고 성을 나와 항복했다. 장비는 공지에게 대수의 인수를 쌓아 들리고 계양성으로 돌아가 유비에게 바쳤다. 유비의 기쁨이 컸다. 그러나 아직도 한 사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어야 할 리가 있지는 않았다. 너는 이제 형주로 가서 운장과 바꿔 그곳을 지키고 그를 이리로 보내도록 하라. 남은 장사는 운장으로 하여금 쳐서 빼앗게 해야겠다. 유비는 장비에게도 무거운 상을 내린 뒤 그렇게 명했다. 멀리서 장비와 조은이 공을 세운 얘기만 듣고 은근히 조바심을 내던 관우는 영을 받기 바쁘게 계양으로 달려왔다. 관우가 들어가 유비를 보자 곁에 있던 공명이 말했다. 자룡이 계양을 치고 익덕이 무릉을 빼앗는데 모두 삼천의 군마만 데리고 갔소. 그렇지만 이번에 장사를 치는 데는 일이 좀 달라질 것 같소. 그 태수 한연이란 자는 별것이 아니나 그 아래 황충이란 장수가 있기 때문이요. 황충은 남양 사람으로 자를 한승이라 하는데 원래 유표 아래서 중랑장을 보냈소. 그 뒤 유표의 조카 유방과 함께 장사를 지나다가 안현을 섬기게 되었소이다. 비록 나이는 예순에 가까우나 아직은 홀로 10,000명을 당해낼 만한 용맹이 있으니 결코 가볍게 맞서서는 아니 될 것이요. 따라서 운장께서는 자룡이나 익덕보다 훨씬 많은 인마를 데려가도록 하시오. 공명은 관우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으나 관우는 지난번 화용도의 일 뒤로 애써 억누러 왔던 고가움이 울컥 일었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저편 쪽에 날카로운 기세만 죽여 세우고 우리 편의 위풍은 깎아 버리시오. 그까지 늙은 졸개 하나가 무에 그리 대단하단 말씀이요. 이 관 아무개에는 삼천 군사도 다 쓸 데가 없소이다.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500 교두수 설하로 전하는 관우의 직서호위대 자루가 긴 대도를 든 부대를 추정한다. 교두수만 데리고 가고 황충과 한연의 머리를 베어다 바칠 수 있어. 관우는 그렇게 시끈거리며 일어났다. 아니 된다.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니 군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해라. 유비가 나서서 말렸으나 이미 격한 관우라 소용이 없었다. 기어이 자신이 본래 거느리고 있는 500명만 데리고 장사로 떠났다. 공명도 걱정이 되는지 유비에게 가만히 말했다. 운장이 황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으니 자칫 이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주공께서 가셔서 뒤를 받쳐주셔야겠습니다. 이에 유비도 급히 군사를 모아 장사로 떠났다.
한편 장사 태소 한현은 성질이 급하고 사람 죽이기를 가볍게 여겨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저 늙은 장수 황충 한 사람만 믿고 그럭저럭 자리를 지켜가는데 문득 관우가 저들어온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한현은 급히 황충을 불러 의논했다. 주공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게 이 한 자루 칼이 있고 이 한 벌 활이 있는 한 1000명이 온다면 1000명이 다 죽고 10,000명이 온다 해도 또한 10,000명이 다 죽을 뿐입니다. 황충이 그처럼 한여원을 안심시켰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황충은 쌀 2섬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당길 수 있는 활을 쓰는데 100번을 쏘면 100번이 다 관역을 뚫을 정도였다. 그런데 황충의 그 같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만큼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내다르며 소리쳤다. 그 일이라면 늙으신 장군께서 나서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손에 맡겨주신다면 당장 가서 관아 무게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한연이 그 사람을 보니 관군 교유로 있는 양령이었다. 황충의 말을 듣고 한시름 놓은 데다 다시 양령이 그렇게 나오니 한현은 크게 기뻤다. 고 양령에게 일천 군마를 주어 적을 맞게 했다. 우쭐해진 양령은 나는 듯 말을 몰아 성을 나갔다. 한 50리쯤 가다 보니 앞길에 자우룩하게 먼지가 일며 관우의 군마가 몰려오고 있었다. 대강 진세를 벌린 양령은 창을 끼고 말을 몰아 진 앞으로 나갔다. 어느 겁없는 물건이 감히 남의 땅을 넘보느냐. 목이 성하게 남아 있을 때 어서 돌아가지 못할까. 양령이 그같이 꾸짖자 관우는 크게 노해 대꾸도 않고 말을 박차며 칼을 춤춰 나갔다. 양령도 지지 않고 창을 휘두르며 마주쳐 나왔다. 그러나 제3합도 어우르기 전에 관우의 정령도가 번쩍 가더니 양령은 두 토막이나 말 아래로 떨어졌다. 대장이 그 꼴로 죽자 양령의 군사들은 얼이 빠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나기 바빴다. 관우는 그런 적군을 쫓아 곧바로 장사성 아래 이르렀다. 쫓겨온 군사들로부터 양령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한현은 크게 놀랐다. 얼른 황충을 불러 성을 나가 싸우게 하고 자신은 성 위에서 싸움을 구경했다. 황충은 500기를 거느리고 나는 듯 적교를 뛰어넘어 성을 나왔다. 관우는 앞서 칼을 빼들고 달려 나오는 늙은 장수가 황충일 것이란 짐작이 갔다. 자신이 데리고 온 500 군사를 옆으로 길게 늘여 세운 뒤 청령들을 비켜든 채 마을 위에서 물었다. 오는 장수는 황충이 아닌가? 이미 내 이름을 알면서도 어찌 감히 우리 땅을 침범하느냐? 황충이 위엄있게 꾸짖었다. 그러자 운장이 껄껄거리며 그 말을 받았다. 내가 특히 자네 목을 얻어 가려고 왔네. 그리고 말배를 박차 나가니 곧 두 마리 말이 부딪고 칼과 칼이 어울렸다. 실로 볼만한 싸움이었다. 용과 호랑이가 뒤엉키듯 싸움은 100합을 넘어섰으나 이기고 짐이 쉽게 반가름 나지 않았다. 성 위에서 손에 땀을 쥐고 싸움을 구경하던 한현은 혹 황충이 실수라도 하게 될까 두려웠다. 한참을 구경하다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니 황충은 하는 수 없이 성으로 돌아갔다. 관우도 군사를 물려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다 진체를 차렸다. 그리고 황충과의 싸움을 떠올리며 가만히 생각했다. 황충은 늙었지만 실로 헛되이 이름이 나는 법이 없구나. 오늘 100합이 넘도록 싸웠으나 조금도 흐트러진 구석이 없었다. 내일은 다도개로 그를 유인하다가 갑작스레 되돌아서 베어버려야겠다. 마음을 그렇게 정한 관우는 다음날 일찍 아침을 먹고 성 아래로 나아가 싸움을 걸었다. 한현이 성 위에 앉았다가 관우가 싸우는
싸움을 거는 걸 보고 황충을 내보냈다. 황충은 다시 수백 기를 이끌고 적교를 넘어와 관우와 어울렸다. 전날처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싸움이 어느새 5, 60 합이 이르렀다. 양편의 함성과 북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때쯤일까 관우가 문득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황충은 관우가 일부러 달아나는 것도 모르고 말을 박차 바짝 뒤쫓았다.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져 관우가 막 타도개로 황충을 베어버리려 할 때였다. 문득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황충의 말이 발을 헛디딘 듯 앞으로 꼬꾸라졌다. 운장은 얼른 말을 돌려 말에서 떨어진 황충에게로 다가간 뒤 두 손으로 청룡두를 지켜들어 후려칠 듯하며 소리쳤다. 내 너를 죽일 것이로되 잠시 목숨을 붙여준다. 어서 가서 말을 갈아타고 다시 나오너라. 그러자 황충은 급히 말을 일으켜 세우고 몸을 날려 말 등에 오른 뒤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어찌된 일인가? 모든 것을 다 본 한현이 놀라 물었다. 황충이 무안한 듯 대답했다. 이 말이 오랫동안 싸움터를 닿지 않아 봐서 그 같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대의 활은 100번을 쏘면 100번을 맞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어찌 활을 쏘지 않는가? 한연이 무언가 미심쩍은 데가 있는지 다시 그렇게 물었다. 내일 다시 싸울 때 거짓으로 싸움에 진척 도망치다 적교 근처에 이르러 쏘아볼 작정입니다. 황충이 그렇게 대답하자 한연도 더는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푸른빛 또는 털을 가진 말 한 필을 황충에게 내주며 기세를 돋워 주었다. 황충은 아끼는 말을 내준 한연에게 감사하고 물러났으나 마음속은 변하지 못했다. 다름 아닌 관우와의 싸움 때문이었다. 실로 운장의 이와 같은 의기는 다시 보기 어렵다. 그는 말에서 떨어진 나를 차마 죽이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내일 싸움에서 그를 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만약 내가 그에게 화를 쏘지 않는다면 군령을 어기는 것이 되니 그것은 또 어쩌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이쪽 저쪽 망설임으로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 다음 날이 되었다. 날이 밝기 바쁘게 사람이 와서 황충에게 알렸다. 관우가 성 밖에 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황충도 하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갔다. 한편 관우는 이틀이나 싸워도 황충을 이기지 못해 마음이 몹시 초조해져 있었다. 황충이 나오는 걸 보자 짐짓 위풍을 떨쳐 보이며 말을 몰아 달려나왔다. 다시 용과 호랑이가 뒤엉키듯 두 사람의 장칼이 얼크러졌다. 한 30합쯤 싸웠을까. 이번에는 황충이 거짓으로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우는 황충이 거짓으로 피해 달아나는 줄도 모르고 힘을 다해 뒤쫓았다. 원래 황충은 달아나다 되돌아 화를 쏠 작정이었으나 그 전날 관우가 자기를 죽이지 않은 은혜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칼을 칼집에 꽂고 활을 꺼내 들었지만 살을 얹지 않고 빈 시위만 당겼다 놓았다. 시위 소리에 놀란 관우가 급히 몸을 피하며 살폈으나 화살이 보이지 아니했다. 그래도 관우는 황충이 빈 활을 쏜지 모르고 뒤쫓기를 계속했다. 황충이 다시 빈 활을 들어 한 번 더 관우를 쏘는 신용을 했다. 시위 소리에 놀란 관우가 살펴보았으나 이번에도 화살은 보이지 아니했다. 그제야 관우는 황충의 활을 쏠 마음이 없음을 알았다. 마음속으로는 적이 괴이적게 여기면서도 뒤쫓기를 계속했다. 황충의 말이 적교에 이르렀을 때였다. 드디어 황충은 화살을 빼어 시위에 얹고 힘껏 당겼다 놓았다. 시위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그대로 관우의 투구끈을 맞춰버렸다. 화살이 투구끈을 끊고
투구에 박히자 관우는 몹시 놀랐다. 비로소 황충의 활솜씨가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는 버들잎을 꿰뚫을 만한 것임을 알고 화살을 투구에 꽂은 채 되돌아서 진채로 물러났다. 저 사람이 투구꾼을 쏜 것은 어제 내가 저를 죽이지 않은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한 살에 꿰어 놓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관우는 황충과 더 싸울 마음이 없었다. 곧 군사를 데리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한편 황충이 성 안으로 돌아가 한현을 보러 가니 한현은 대뜸 좌우의 문신들에게 호령했다. 여봐라. 저놈을 어서 끌어내려 묶어라. 그 말에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내려와 황충을 묶었다. 황충이 가만히 묶이면서도 입으로는 죄 없음을 외쳤다. 대수께서는 무슨 일로 이러하십니까? 한현이 성난 소리로 황충을 꾸짖었다. 닥쳐라. 내가 이 사흘 동안 니놈이 싸우는 걸 보니 니놈은 나를 속이고 있음에 분명하다. 첫날 싸울 때 너는 힘을 다하지 않았으니 틀림없이 딴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어제는 말에서 떨어졌으나 관우가 너를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서로 내통한 까닭이다. 또 오늘은 2번이나 빈 시위를 당기고 3번째는 겨우 투구끈을 맞췄을 뿐이니 이게 어찌 안팎으로 관우와 짜고 하는 짓이 아닐 수 있겠느냐. 만약 이제 너를 못 빼지 않으면 반드시 뒷날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도부수를 호령해 황충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다 목베게 했다. 여러 장수들이 나서서 한현을 말리려 했으나 한현이 매섭게 그들의 입을 막았다. 황충을 변명해 주려는 자가 있으면 그 또한 황충과 같은 죄로 벌할 것이니 그리 알라. 그렇게 되니 아무도 감히 나서서 말리려는 이가 없었다. 이에 도부수들은 황충을 성문으로 끌어가 목을 베려 했다. 황충도 체념한 듯 순순히 목을 빼느렸다. 도부수가 칼을 들어 막 황충의 목을 내려지려 할 때였다. 호련한 장수가 칼을 빼들고 달려오더니 한 칼에 그 도부수를 베어 죽이고 황충을 구에 일으키며 크게 소리쳤다. 황한승은 우리 장사를 지키는 든든한 성벽 같은 분이다. 이제 한승을 죽이는 것은 장사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는 것이나 같다. 한여는 잠폭하고 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을 가볍게 여기고 선비를 함부로 대하는 자이니 마땅히 함께 힘을 합쳐 죽여야 한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모두 이리로 오라.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그 장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잘 익은 대추빛이요 눈은 별같이 빛나는 장수였다. 다름 아닌 의양사람 위연으로 전에 양양에서 유비를 따르려다가 이리 뜻같이 못하자 한현에게로 가서 몸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한현은 그가 오만하고 예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무겁게 써주지 않았다. 위연이 황충을 구한 뒤 백성들에게 함께 한현을 죽이자고 외치자 잠깐 사이에 수백이 그 아래로 몰려들었다. 함께 가시지요. 가서 한현을 죽입시다. 위연은 황충에게도 그렇게 권했으나 황충은 굳게 마다했다. 이에 위연은 하는 수 없이 백성들만 이끌고 성 위로 올라가 한 칼에 한현을 죽인 뒤 그 목을 잘라 말에 걸고 백성들과 함께 관우에게 항복해 버렸다. 관우는 몹시 기뻐하며 성에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황충에게 만나기를 정했다. 그러나 황충은 병을 핑계로 나와 보기를 마다했다. 황충은 실로 의계 있는 장부다. 내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관우는 곧 무릉으로 사람을 보내 유현덕과 공명을 정했다. 한편 유비는 관우가 겨우 500 군사를 이끌고 장사를 뺏으러 떠나자 곧 군사를 모아 공명과 더불어
그 뒤를 받쳐주기 위해 무릉을 나섰다. 혹시라도 관우에게 실수가 있을까 하여 군사를 재촉해 가는데 갑자기 푸른 깃대가 쓰러지며 갈가마귀 한 마리가 북쪽에서 날아와 3번 울고 남으로 날아갔다. 이게 무슨 징조요?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구려. 유비가 괴이적게 여기며 공명에게 물었다. 공명이 말 위에 앉은 채 점괘를 뽑아보더니 기쁜 얼굴로 말했다. 장사가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주공께서는 다시 큰 장수 하나를 얻으셨습니다. 정오가 지나면 자세한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대로였다. 오래전에 관우가 보낸 사람이 나는 듯 달려와 알렸다. 관 장군께서는 이미 장사군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지금 항복한 장수 황충과 위원을 데리고 주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에 유비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입말을 몰아 장사성 내로 들어갔다. 관우는 유비를 윗자리로 모셔들인 뒤 황충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몸소 황충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를 정했다. 그제야 황충도 마지 못한 듯 나와 항복했다. 그리고 옛 주인 한연의 목을 빌어 배태 찾은 뒤 그 시체를 장사 지내주기를 정했다. 의기뿐만 아니라 자존심에 있어서도 관우에 못지않은 황충의 행동이었다. 유비는 기꺼이 그 청을 들어주어 한연의 시체를 장사 동쪽에다 장사 지내게 했다. 유비가 겨우 황충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을 때 관우가 유연을 데리고 유비를 보러 왔다. 유비 곁에 있던 공명이 문득 도부수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다 목을 베어라. 유연은 공이 있을지언정 죄는 없는 사람이오. 그런데 군사께서는 어찌 그를 죽이려 하시오. 유비가 놀라 공명에게 물었다. 공명이 싸늘하게 대답했다. 그 녹을 먹으면서 그 주인을 죽였으니 이는 불총이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들어 바쳤으니 이는 불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위원의 상을 보니 뒤통수에 반골이 있습니다. 오랜 뒤에는 반드시 주공을 저버릴 사람이라 미리 죽여 화근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이 사람을 죽인다면 우리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할 것이오. 바라건대 군사께서는 위원을 살려주시오. 유비가 그렇게 간곡히 정하자 유비가 다시 그렇게 간곡히 정하자 공명도 마지 못한 듯 위원을 손가락질에 꾸짖으며 말했다. 주공의 말씀도 있고 하니 네 목숨은 살려주마. 너는 마땅히 충성을 다해 주공의 은혜에 보답하고 딴 마음을 품지 말라. 딴 마음을 먹는 날에는 언제든 네 목을 어깨에서 떼어 놓으리라. 알겠습니다. 결코 딴 마음을 먹는 일이 없겠습니다. 겁에 질린 위원은 연이어 그렇게 다짐하고 유비와 공명 앞을 물러났다. 유경승의 조카 유반이 유현에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고 있는데 잘못 덕망이 있습니다. 그를 불러내서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위원이 물러난 뒤 황충이 그렇게 권했다. 유비는 그 말에 따라 유반을 불러 장사군을 맡겼다. 네 군을 평정한 뒤 유비는 군사를 돌려 형주로 갔다. 이때부터 곡식과 돈이 넉넉해지고 사방에서 어진 선비들이 모여드니 실로 교룡이 3일 우를 얻은 듯 됐다. 다시 이는 두 집안 사이의 불길. 한편 금창을 다스리고자 시상으로 돌아간 주유는 감령을 보내 파릉군을 지키게 하고 능통은 한양군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두 곳 사이에 싸움배를 나누어 버려 척후와 연락을 겸하게 한 뒤 정보로 하여금 나머지 장수들을 이끌고 합비로 가게 했다. 합비는 적벽대전 뒤로 송건이 머물러 조조의 군사들과 싸우고 있는 곳이었다. 그동안 손권은
조조가 그곳에 남긴 장조들과 열 몇 번의 크고 작은 싸움을 벌였으나 이기고 짐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함부로 성 아래까지 다가가 진채를 내리지 못하고 50리나 떨어진 곳에다 군사를 둔치고 있는데 문득 정보가 많은 장조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송건은 몹시 기뻐하며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 수고로움을 위로하기 위해 몸소 영체를 나갔다. 그때 다시 사람이 와서 알렸다. 노자경께서 먼저 이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건은 말에서 내려 노숙을 기다렸다. 노숙은 송건이 몸소 나와 서서 자기를 기다리는 걸 보고 황급히 말에서 내려 예를 표했다. 송건이 그토록 노숙을 두텁게 대하는 걸 본 여러 장수들은 한결같이 놀라면서도 이상히 여겼다. 손권은 노숙을 정해 말 위에 오르게 한 뒤 자신도 말에 올라 노숙과 말 고삐를 나란히 지고 나아가면서 가만히 말했다. 내가 말에서 내려 공을 맞았으니 이만하면 넉넉히 공을 높였다 하겠소. 농담인 듯 하면서도 진심 섞인 물음이었다. 노숙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직 이 정도로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으로 공을 높이는 게 되겠소? 손권이 뜻밖이라는 듯 그렇게 물었다. 노숙이 여전히 정색을 풀지 않고 대답했다.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위엄과 덕을 사해에 두루 펼치시고 구주를 모두 손아귀에 넣으시어 제업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노숙의 이름을 대나무 껍질과 비단 위에 남기도록 해주십시오. 그때에야 비로소 저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손권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욕심치고는 지나칠지 모르나 듣게 그리 싫은 소리만은 아니었다. 노숙과 더불어 자신의 장막에 이른 송건은 크게 잔치를 열어 적벽 대전에서 싸운 장수들을 위로한 뒤 합비를 깨뜨릴 계책을 의논했다. 장효가 사람을 보내 싸우자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손건이 여럿과 더불어 한창 의논하고 있는데 문득 사람이 와서 그렇게 알렸다. 글을 받아 열어보니 사람을 몹시 격동시키는 내용이었다. 읽기를 마친 송건이 성난 소리로 말했다. 장효가 나를 업신여겨 속이려 틈이 너무 심하구나. 정보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전에 싸우려고 짐짓 사람의 부하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좋다. 내일 나는 새로 오는 군사를 쓰지 않고 한바탕 싸울 때에다 어디 두고 보아라. 그리고 그날 밤으로 영을 내려 오경 무렵에는 삼군을 모두 합비로 몰아갔다. 진시쯤 되어 길을 반쯤 갔을 때 성을 나온 조조의 군사들도 그곳에 이르렀다. 양군은 마주보고 진세를 벌였다. 이때 손권은 금투구에 금빛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진 앞으로 나왔다. 그 뒤에는 송겸과 가화 두 장수가 방천화국을 들고 좌우로 벌려 호위에 서 있었다. 북소리가 3번 크게 울리더니 좁은 쪽에서도 문기가 양편으로 버려지며 세 장수가 갑주를 갖춰 입고 나왔다. 그런데 선 것은 장효요, 왼쪽에는 이전이며 오른쪽에는 악진이었다. 손권, 이 어린 거사, 내 칼을 한번 받아보겠느냐? 장효가 말을 박자 달려 나오며 손권의 부하를 도두었다. 젊은 손권은 그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창을 휘두르며 몸소 뛰쳐 나가려 했다. 그때 집문 안에서 한 장수가 달려나와 손권을 앞질렀다. 손권이 말고삐를 잡고 보니 앞질러 간 장수는 다름 아닌 대사자였다. 장효가 칼을 휘둘러 대사자를 맞자 곧 한바탕 맹렬한 싸움이 어우러졌다.
창과 칼이 부딪고 말과 말이 엇갈리기를 80번에 가깝도록 승부가 정해질 줄 몰랐다. 이를 보고 있던 이전이 악진에게 가만히 말했다. 앞에 금투구를 쓰고 있는 자가 바로 송건일세. 만약 송건만 사로잡을 수 있다면 적벽에서 진 우리 편 83만 대군의 원수 갚음은 넉넉할 것이네. 그런데 미처 이전에 그 같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악진이 말을 박자 달려나갔다. 말 한 필에 칼 한 자루만 들고 비스듬한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 똑바로 송건 앞을 찔러 가는 것이 마치 한 줄기 빠른 빛과도 같았다. 손권 앞에 이른 악진은 칼을 들어 힘껏 손권을 내리쳤다. 손권을 호위하고 있던 송겸과 가화가 한꺼번에 화극을 내밀었으나 악진의 칼날은 두 자리의 화극을 모두 토막내 버렸다. 송겸과 가화는 날이 잘려나간 화국을 들어 악진의 말머리를 두들겼다. 악진은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자기 진체 쪽으로 닿기 시작했다. 군사들의 손에서 창 한 자루를 뺏어든 송겸이 그런 악진을 뒤쫓았다. 멀리서 보고 있던 이전이 가만히 화살 한 대를 뽑아 시위에 먹였다. 시위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그대로 송겸의 가슴 한복판에 박히고 송겸은 구슬픈 외마디 소리와 함께 말에서 떨어졌다. 대사자는 등 뒤에서 한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죽는 소리를 듣자 은근히 놀랐다. 더 싸울 마음이 없어 장요를 버리고 자기 편 진채로 되돌아섰다. 승세를 탄 장요가 그대로 군사를 몰아 덮쳐가니 오군은 이내 크게 어지러워졌다. 장요는 사방으로 흩어져 쫓겨는 오군 사이에 있는 송건을 보고 말을 몰아 뒤쫓았다. 한참을 뒤쫓는데 문득 한때의 군사가 언덕 뒤편에서 쫓아나와 길을 막았다. 앞선 장수를 보니 오의 대장 정부였다. 정부는 송건을 쫓는 조건을 힘껏 두들겨 쫓아 버린 뒤에 손건을 구해냈다. 장요도 정부의 군사가 이미 잃은 걸 보고는 더 덤비지 못했다. 한바탕 적을 죽인 걸로 만족하며 군사를 거두어 합비성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송건을 구해 대체로 돌아가자 뒤이어 쫓기던 오군들도 줄지어 영체로 돌아왔다. 송건은 송겸을 잃은 것을 생각하고 목을 놓아 울었다. 장사 장뱅이 그런 송건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젊은 혈기만 믿고 큰 적을 가볍게 보아 몸소 삼군 가운데 뛰어 드셨으니 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적장을 목 빼고 그 길을 뺏으며 위세를 덜치는 것은 한낱 편장이나 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부디 분육의 용맹을 억누르시고 분육은 맹분과 하육 둘 다 전국시대에 이름난 용사. 분육의 용맥을 억누르시고 패왕의 원대한 계책을 품으십시오. 오늘 송겸이 화살촉에 목숨을 잃은 것도 모두 주공께서 적을 가볍게 보신 탓입니다. 앞으로는 스스로를 보증하시어 결코 함부로 싸움머리에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로 뼈저리게 와닿는 중언이었다. 손권은 크게 깨달은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모든 것이 이 몸의 잘못이오. 앞으로는 마땅히 고치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그게 뉘우치고 있는데 문득 태사자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제 수하에 과정이란 자가 있는데 장요 밑에서 말 기르는 후조 하나와 형제간이 됩니다. 후조는 하급 군졸의 직책 이름인 듯하다. 그 후조가 장요에게 구증 들은 일로 원한을 품고 오늘 밤 사람을 보내 알려오기를 불을 질러 신호를 하고 장유를 찔러 죽여 송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군사 약간을 주시어 합비로 보내주십시오. 그 후주와 밖에서 호응하여 합비성을 빼앗아 보겠습니다. 과정은 어디 있소? 송겸의 원수를 갚고 합비를 빼앗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손건이 물었다.
이미 적군 사이에 섞여 합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라건대 제게 5천 군사만 내려주십시오. 반드시 장유의 목을 얻어오겠습니다. 장유는 꽤가 많은 사람이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아니되오. 대사자가 너무 일을 서두르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있던 제가 알거니 그렇게 말렸다. 그런데도 대사자는 굳이 가기를 원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송건 또한 송겸의 죽음을 슬퍼하던 터라 그 원수 갚음이 급했다. 몇 번 말리다가 못 이긴 척 대사자에게 군사 5천을 주어 합비로 보냈다. 한편 대사자 밑에 있던 과정은 그날 잡군들 속에 끼어 합비성에 들어가자마자 말 기르는 후조를 찾았다. 어렵지 않게 만난 두 사람은 곧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먼저 과정이 그 후조에게 말했다. 나는 이미 대사자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었네.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접응하러 오실 것인데 자네는 어떻게 이를 해치울 작정인가? 이곳은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밤중에 급히 장유를 들이치기는 어렵네. 먼저 내가 풀더미에 불을 지르거든 자네는 성 안을 뛰어다니며 모반이 일어났다고 외치게. 그러면 성 안의 군사들이 갈팡질팡하게 될 것인즉 그 틈을 타 장유를 찔러 죽인다면 나머지 군사들은 절로 달아날 것이네. 그 후조가 제법 그럴듯하게 대답했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이. 과정도 그렇게 감탄하며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이었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효는 삼군에게 두루 상을 내려 낮에 수고로움을 위로했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갑옷을 풀고 누워 잠드는 것만은 영을 내려 금했다. 오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오병은 멀리 숨어 있는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갑옷을 풀고 편히 쉬지 않으십니까? 좌우의 사람들이 까닭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장유가 무겁게 고개를 가로지으며 말했다. 아닐세. 장수된 자의 도리는 싸움에 이겨도 기뻐하지 않고 저도 근심하지 않는 것이라네. 만약에 오병이 나의 방비 없음을 알고 그 틈을 타 쳐들어온다면 무슨 수로 막아내겠나. 오늘 밤의 방비는 오히려 다른 밤보다 더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이네. 그런데 장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불이야 불이야. 갑자기 진체 뒤에서 불길을 일며 군사들의 놀란 외침이 들려왔다. 이어서 또 다른 외침이 일어났다. 반란이 일어났다. 모반이다. 오병과 내통한 자가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 소리를 들은 장효는 얼른 장막을 나와 말에 올랐다. 그리고 자기 곁에서 따르는 장교 수십 명을 불러 길가에 세웠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목소리로 장효에게 말했다. 함성 소리로 보아 일이 매우 급한 모양입니다. 얼른 가서 살펴보시지요. 그러나 장효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어조로 말했다. 모반이 있다 한들 어찌 성안이 모두 한꺼번에 모반을 일으키겠느냐. 끝.